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메뉴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무엇이 문제인지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정권이 검찰을 손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아가서 과연 검찰에 그치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조중동이 외면하는 세상, 조감 세상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동아일보 최영의 칼럼,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공안몰이가 기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뉴스 간추려 보겠습니다. 재계 서열 38위인 동양그룹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채무가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자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채권단과 동서그룹인 오리온이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규모가 2조 원이 넘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인 인사를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된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기독교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주장 등으로 우편향, 종교 편향성을 드러내왔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의 설립 취소를 위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약이 불법이라며 10월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도 14년 동안 유지된 규약을 문제 삼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를 사회 전복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한진중공업과 현대차 파업, 촛불 시위 등에서 공권력이 무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둔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의 최근 행보는 친박 좌장의 이미지를 벗고
독자적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검찰총장 사퇴 등의 현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수위도 함께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원내 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을 기소하라.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했습니다. 이종명, 민병주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대선 개입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국정원의 주요 간부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공소명령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교구의 사제 수백 명과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국미사에는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8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F-15 사일런트 이글을 단독 후보로 상정해 최종 심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은 이미 탈락한 경쟁 기종들보다 성능과 기술 이전 조건이 뒤진다는 점에서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기종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꽤 많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강우량이 시간당 20mm가 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사는 뭐죠? 예,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검찰에다가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 제기 명령. 쉬운 표현은 아닌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검찰뿐입니다. 예. 기소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자, 재판정에 세울 사람을 검찰만 선정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아니 왜 이 친구는 왜 재판정에 안 세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소 제기 명령입니다. 예. 아니 봤더니 이종명, 민병주 이 사람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중요한 책임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빼? 이 법원의 어제 판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 자, 검찰은 지난 6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세훈의 지시를 받은 이종명, 민병주 이 두 사람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자,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범죄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은 아니 국정원에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은 명령만 받은 사람들이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기소 유예를 결정 내렸던 겁니다. 예. 자, 근데 법원이 이 두 사람도 재판정에 세우라 이렇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림으로써 당장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공소 제기 명령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한 방 엿을 먹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느냐? 일단 이 저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이 두 사람 안 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하여간 뭐 온갖 형태로 이 수사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빼라 뭐 혹은 이 선거법 위반 이건 아니다. 구속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적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총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네, 그때 말 제대로 안 들었다고 검찰총장을 찍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런 논란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당시 갈등에서 촉발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원의 공소 제기 명령이 뭐 반드시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다 하면 원세훈은 기본적으로 유죄다. 이런 법원의 인식이 여기서 노출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자, 검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 명령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국정원 수사팀을 격려해 준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오늘 1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사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고요. 예. 이번에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예.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곳은 서울고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울고법에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그 원세훈만 이렇게 기소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법원이 이런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이 사람은 또 뺐습니다. 네, 뭐 뺀 이유를 보니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1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면입니다. 예. 자,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1면 머리 기사입니다. 5단입니다. 뭐 그 한면 맨 위에 네. 한가득 제목으로 단 것이 민생 신뢰 강조하더니 박 대통령 복지 공약 포기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공약을 뒤집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는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는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약 파기, 아울러 대국민 사과를 국무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다는 얘기일까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제목으로 뽑았느냐 이게 또 주목됩니다. 동아일보 4면에 나온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복지공약 현실화, 국민 설득 직접 나선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 확산, 대통령 직접 국민 설득할 듯. 아니 공약을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는 거를 설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이 표현에 들어있는 이 단어 중에 직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예. 손수라고 쓰지는 못하고 직접이라고 썼지만 예. 안 써도 되는 표현인데 예. 손수라는 뉘앙스가 예. 읽혀지도록 이런 예. 문장을 넣곤 하는데요. 예. 말씀대로 이 문제는 중요한 공약이었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을 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예. 별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인 이런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르신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회의 중에 사과 한마디로 가볍게 넘어간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혹시 일어서서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게 본인이 직접 했던 공약입니다. 예. 뭐, 정책팀에서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공약집에 낼 때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캠프에서 냈던 공약이라면은 글쎄요, 나중에 뭐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적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약속했던 공약들 아닙니까? 예. 잠시 후에 이 사건의 재구성을 들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아니 그래 놓고는 이 뭐 복지 공약 현실화라느니 국민 설득 직접 나선다느니 이런 표현으로 이 보수 언론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이게 마사지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은 참
언론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게다가 그동안 복지 공약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이 부채질할 때 그때마다 공약 수정은 없다 이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에 대선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무렵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수위원장 입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어쨌든 뭐 본인 이야기죠 이게. 정부 출범 뒤인 3월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이죠 지금이. 당시에도 청와대는 여권의 그 복지 공약 수정론에 대해서 복지 공약을 지키지 말라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면서 각별하게 복지 공약을 챙겼던 터였습니다.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공약 파기는 사실 그 노인들에 대한 20만 원 지원 이것뿐이 아니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약속. 예. 이 약속도 뒤집었습니다. 대선 당시 공약집에 쓰인 문구입니다. 이거 뭐 명백하게 문서로 이미 약속했던 그런 공약인데요. 자,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귀가 번뜩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약 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전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예. 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사람을 쉽게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건 뭐 문서로 약속하고 자기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뒤집는다면 정말 이건 이거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염세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예. 뭐 기초연금 문제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이 약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어그러졌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그러니까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의 보장 대상 제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니까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렁탕을 시켰는데 공깃밥은 따로 돈 내고 사시라 뭐 이런 얘기죠. 국물만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국물만 공짜라는 얘기죠. 자,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의 이행 방안을 밝혔는데 하지만 이 방안은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가 항암제라든지 MRI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같은 의학적 비급여와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로 나뉘어졌는데요. 그리고 의학적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만 진료비 25%에서 50%를 지원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국가부담, 이게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100% 지원한다더니 따지고 보니까 25%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신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다. 설렁탕과 공깃밥이 아니어서 예. 공깃밥을 따로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예. 공깃밥 공짜로 줄 테니 예. 설렁탕 돈 내라. 그러네요, 보니까. 이 설렁탕 안에서 이 고기도 따로 돈을 내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 이걸 국무회의 석상에서 앉은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신다. 이건 정말 스스로 왕이라는 그 발상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이런 무례의 극치 아닙니까?
아직 사과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사과 얘기도 없었네요, 보니까. 예. 사과는 제 좀 기대이자 상당히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네,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1면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는 모든 교과서 때리기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중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교과서 때리기라는 얘기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죠. 교학사 교과서만 갖고 그러지 마라. 딴 교과서는 뭐 문제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런 건데요. 한국사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8개 종 가운데 7개 종이 대기업의 경제공헌보다 독점 같은 이런 폐단에 집중적으로 이게 주안점을 두고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조선일보가 거론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참 이 균형이 있는 공정언론 조선일보입니다. 교학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재벌의 부가 집중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사회 문제도 일어나서 점점점 이겁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예, 조선일보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성출판서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폐단. 이게 뭐가 틀린 말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산동아를 보겠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는 심화됐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리베르스쿨은 그 대기업,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없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했는데, 미래N의 그 교과서를 보면은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예. 아마 이 특정 가족이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 부분이 아마 조선일보의 노기를 건드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지금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다음,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해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 기업인들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됐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성장을 유지했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대기업은 커피, 빵, 비빔밥, 슈퍼마켓 등 소상공업까지 진출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비상교육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예.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정경유착 현상도 심해졌으며, 그리고 그러나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리한 사업 확장 문제가 나타났다. 예, 지학사 보겠습니다.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 자본이 성장했다.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몇몇 대기업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다.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천재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잘 안 되니까 예. 교과서가 이렇게 쓰는 것이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문제고 이건 뭐 정말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른바 조선일보 기사에 인용되는 한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불확실한 시장의 합리적 예측, 책임 투자, 기술과 경영 조직 혁신의 주체이며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서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특혜와 부당이익을 챙긴다고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의 한계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가 자신의 기사에도 써놨지만 예. 교과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기조의 긍정적인 서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균형감 있게 뭐 역할을 했던 부분은 그대로 쓰고 예. 또 부정적인 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죠. 그렇죠. 네. 기업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네.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하고 온당하고 정당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끔 학생들에게 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 교학사의 이런 역사 왜곡, 표절 이 문제와 과연 이걸 등치시켜서 볼 문제인지 조선일보의 이런 아주 의도가 불순한 접근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는 회사 자체가 재벌, 족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예. 뭐 굳이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예. 그 수많은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예. 이건 뭐 방실과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왜곡하고 이런 아주 팩트에 기반한 평가가 다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참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한 것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어제 그 전교조 대변인 이야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느닷없이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칠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해직자 조합원이 처음 쟁점이 된 거는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예. 2010년 3월 이후에 고용부가 2차례 전교조의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설립 취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MB 때도 안 했던 노조 취소라는 칼 이번에 박근혜 정권에서 빼드는 꼴인데요. 노동정책에 관한 한 무색무취에 가깝던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강경한 반노조 정책 기조를 확립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조던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결성과 관련해서는 해고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국제 기준인데 해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합법을 회피할 전교조라면은 법내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전교조를 압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해고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합법 파업을 해도 파업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 악습이라더니 네. 뭐 연례 행사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면서 네. 또 이 부분은 또 법을 또 들이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간추린 뉴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미 지난 4월에 그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해고자가 포함되더라도 네. 그 노조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법이 지금 상정됐다 이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그 보수 정권의 이 이른바 진보 교육단체 또 진보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평범한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보수적 색채를 들이우려는 이런 움직임. 네. 전교조 설립 취소 최후 통첩에서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정점이라고 얘기하다가 좀 망신을 당했는데 점정입니다. 네. 자, 최동욱 총장 관련한 기사 짧게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 관련자, 검찰총장 관련자 신상 털기 논란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요. 사정기관 관계자 말입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 진상규명 명목으로 임모 씨, 혼외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의 원적지가 대구시 북구
모 동이라는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네. 당국이 진상조사를 핑계로 혼외 아들 의혹 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준 모양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시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를 올려보느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또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는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법조계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채군의 이 임모 씨의 아들 이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 확보에 정보기관이 관여했다면은 이건 미성년자인 채모군 주민등록을 정부가 불법 취득해서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합법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겁니다. 왜 그 법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전교조의 불법을 얘기하기 전에 예. 이러한 신상털기의 불법성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동아일보 12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최동욱 총장이 오전 9시경에 혼외 아들 의혹 보도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내면서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어떤 입장이 담길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최동욱 예.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과 검찰 흔들기 그리고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밝힐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정보도 소송 제기는 원래 어제 낼 것으로 네. 예상이 됐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예, 법리 검토를 좀 더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네. 자, 오늘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NLL 대화록 그 이지원에다가 등재한 다음 청와대 인사들이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삭제한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확인했다는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예. 검찰이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최동욱 총장 관련 기사 오늘도 조선일보에 안 나온 모양이죠? 네, 오늘도 뒤져보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준비하신 노래가 있나요? 오늘은 노래 없이 네. 어제 이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시국 미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육성을 들으실 텐데 관련해서 이 육성은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불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해악적 존재인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원세훈, 김용판 등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진상 규명 노력을 제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불법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신임을 구하라. 막간 퀴즈입니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빵이나 버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돼요. 추석 연휴 끝나기 무섭게 우윳값이 줄줄이 오르자 소비자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유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나 기관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빙고래, 2번 푸르밀, 3번 롯데푸드, 4번 단국대학교.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붙잡혀 있던 인질 모두가 대피를 마쳤고 케냐 특수부대의 진압 작전에 대한 테러범들의 저항도 없다고 정부 대변인이 몇 시간 전에 밝혔습니다. 네. 케냐 정부군이 일요일까지 진압을 끝내겠다라고 공언했었지만 테러범들이 저항을 계속해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까지 대치가 계속됐었는데요. 아마 곧 진압 작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62명이고요. 좀 줄었어요? 사망자가?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예. 집계가 잘못됐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최종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도 3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이번 일을 저지른 무장조직 알-샤바브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케냐, 소말리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알-샤바브라는 조직은 흔히 소말리아의 무장단체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전사들은 아주 다국적이고 특히 서방 출신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독일 총선 최종 결과가 나왔군요. 하원 전체 의석이 630석으로 최종 결정됐고요. 그중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민 기사련이 311석을 차지해서 과반에서 5석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기민 기사련으로서는 독일 통일 당시에 헬무트 콜이 이끌었던 1990년 총선 이후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이어서 3인당이 192석, 좌파당 64석, 독색당 63석 이런 순이었는데요.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당선자가 없어서 이 4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예. 현 의회에서는 자민당이라는 우파당이 93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괴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3인당과의 연정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오는 금요일에 3인당 지도부를 만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민 기사령이 압승을 거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쟁점을 안 만들고 또 야당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전략을 썼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독일 언론들은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상관없이 기민 기사련이라는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메르켈 개인의 승리다라는 평가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슈피겔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가장 잘 안다라는 식의 어찌 보면 단조롭기 그지없는 메르켈의 선거운동이 주요했다라고 하면서 경제위기 시대에 독일 유권자들이 원한 건 어머니였는지 모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쥐트 도이체 짜이퉁이라는 중도 좌파 신문인데요. 이번 총선으로 메르켈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메르켈리즘이라는 거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지만 힘을 가진 정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독일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주부 스타일의 검소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 것을 특별하지 않는 일로 바꿔놓았다고 메르켈의 소탈한 성품을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와 비교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그동안에도 메르켈은 사실 대처하고 자주 비교가 됐는데요. 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대처는 노조를 적대시하고 또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신자유주의의 화신이었는데요.
반대로 메르켈은 따뜻한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메르켈은 동독 출신으로 사회적 연대, 노조와의 협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이거는 대처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처는 공공임대주택을 팔아치웠다면 메르켈은 임대료 상한제를 지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현 총리 캐머런도 따뜻한 보수주의를 내세워가지고 2010년에 보수당 정권을 다시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하는 거를 보면은 차가운 보수주의자, 대처의 후계자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켈이 지난 8년 동안 한 거를 돌아보면 경제에서는 긴축 정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따뜻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애플이 지난주에 아이폰 5S하고 5C 이 두 가지를 새로 내놨는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900만 대 넘게 팔렸다고 애플이 월요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5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작년에 아이폰 5가 처음 나왔을 때 주말 실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팔렸습니다.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모코가 아이폰을 팔기 시작했고 또 중국이 이번에 1차 출시국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초반 실적이 좋은 걸로 분석되는데요. 여전히 아이폰을 선호하고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새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 또 애플의 시대가 곧 끝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의 반응이나 또 시장의 평가는 한국 언론들의 기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 자, 아베 일본 총리, 유엔에서 총회 연설을 한다는데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군요. 예, 아베가 모레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분쟁 지역에서 일어난 여성 성폭력 피해를 돕는 국제기금에 일본이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연설의 절반 이상을 여성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할당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인데요. 그렇지만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던 증거가 문서로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렇게 분쟁 지역의 여성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냐,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이미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호소하려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진짜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위안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바꾸고 또 그 문제에서 행동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전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기근으로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5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10%에서 20% 정도 줄어들고 또 주요 농작물의 가격도 앞으로 20년간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유니세프도 별도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말라리아, 설사병 같은 어린이를 노리는 질병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어린이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좀 참았던 대남 비난을 연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후에 3일 연속으로 남쪽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이 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북한 예술단원 9명을 처형했다라는 기사를 썼고 예. 그거를 일부 한국 언론들이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도 남쪽 언론들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틀 연속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그 문제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더라도 북한 내부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큰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백악관 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군요. 미국 백악관 NSC의 벤 로즈 부보좌관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북한을 비교한 게 적절했다고 보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에 실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하고는 크게 다른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약간 모호합니다. 외교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군사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대비하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백악관의 고위 인사가 실명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북한 헌법에 나온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앞으로 외교적으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당, 새누리당. 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새누리당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 거짓말할 거 월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시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그래도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명박 때 이야기. 우리의 박근혜 후보는 다를 거라 믿었는데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같이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과 한 이 약속들 저의 정치 소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돼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노년층에게 모두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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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드린 약속을 거짓말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지만 파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었던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이다. 이 용어가 좀, 청취자들 이해하시기에 복잡할 것 같아요.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65세 이상 약 전국의 한 65% 정도 노인들에게, 작게는 한 94,000원부터 14만원까지 받고 있고요. 예. 기초연금은 2007년 이 법을 만들 때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념이군요. 기초연금은.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민주당에서 당시에 주장할 때, 당시 열린우리당, 네.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주겠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주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7년이더군요. 네, 2007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그 시행의 토대가 됐던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강 의원님이시죠? 네, 예. 예, 지금 그 당시의 제도가 그대로 골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60% 노인에게, 네. 하위소득 6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5%. 네. 그 돈이 대략 당시엔 한 82,000원 됐습니다. 혼자일 때. 네. 두 분일 때는 약 한 13만 원 됐었고요. 그 5%를 주기로 했고 2028년까지 이것을 2배로 올리는다 이렇게 법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것은 모든 노인에게 그냥 증세 없이 20만 원을 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하위 소득 하위 60% 노인분들에게만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예. 2007년에는 60%. 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하위 소득 70%에게 주어진 겁니다. 70%까지 이미 늘어나 있군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70%가 안 되고요. 네. 65% 6% 될 겁니다. 네, 좀 이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하위 70%까지 지급 대상으로 돼 있고, 네. 다만 그 지급되는 액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공약은 아예 하위 60%다 70%다 이거 없이 전원에게 주겠다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제도로 보면은 2028년에나 가능한 20만 원 수준을 당장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에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가요. 네. 노인 빈곤층에 대한 빈곤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됐고, 네.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이제 불신도 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대책도 어려워지고 많이 고갈되고 이래서 네. 주는 것을 조금만 주고 네.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이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노인 빈곤 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비슷하게 약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행은 안 됐던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것이군요. 네, 예. 네. 자,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 공약을 무슨 마음으로 했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표가 급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하려고 했던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100% 노인에게 20여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좀 궤변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키기 어려운 약속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애당초 그랬다 보시는군요. 애당초. 네. 왜냐하면 재원 대책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제가 법을 당시에 만들 때 2028년까지는 이 하위소득 70%에게 지금보다 2배, 그러니까 약 20여만 원이죠. 우리 민주당 공약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20만 원을 주겠다 어쩌겠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법대로 실행해라. 즉 법대로 실행해라는 것은 그 2028년까지 2배로 올려라. 점점 올려가라. 이런 취지의 요구를 계속했고 국회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그 정부 때도 계속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으려고 하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을 계속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걸 국회에서 못하게 만들었고 옳지 않다 그래 저지시켰던 과정이 쭉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께서는 비록 문제가 있었던 공약이어서 지금 파기가 되는 마당이지만 이것을 원래부터 시행하기 어려웠던 제도다. 이 얘기는 뭐 늦었지만 파기가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박근혜 후보 공약은 애초부터 재정 대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20만 원을 주는 문제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법에 따라서 2028년까지 법대로 그 지급액을 올리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애초부터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에 따른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은 약속을 파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약속을 지켜야 될 문제고 지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 모든 노인에게라고 표현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고 예. 예, 당장 20만 원을 주겠다는 데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 공약은 대선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던 거죠.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대선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대선 끝나고 1년도 안 됐는데 재원 대책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공약과 비교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처럼 70% 주던 것을 노인 빈곤층이 좀 확대됐다고 보여서 하위 80%까지 노인들에게 네. 2배를 주겠다. 지금보다 2배를 주겠다. 그것이 이제 2배라는 것은 현행 법에 따라 2028년까지 보면 지금보다 2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예. 우리 민주당안은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점진적으로 늘리고 네. 하위 빈곤층에 70% 주던 걸 80%까지 주겠다. 예. 그런데 이런 데에 비해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할 거냐 문제에서 우리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으로 주겠다 이런 재원 대책까지 분명히 제출해놓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그냥 20만 원을 당장 주겠다. 이렇게 돼서 문제였던 거죠. 네, 예.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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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부도 지금 뭐 공약의 완전한 파기는 아니다. 단지 재원 문제 때문에 좀 후퇴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공약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정부안은 70% 노인 빈곤층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 차등적이라고 표현한 데 함정이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을 받은 분들은 그 액수만큼 빼고 주겠다. 예를 들면 현행 노인 중에 또 앞으로 네. 향후에 65세 이상 된 노인층에게 만약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하죠. 예. 이런 일 어떤 지금 45살 먹는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자로 해서 월 10만 한 9천 원을 내는 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분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33만 원 좀 더 받습니다. 예. 이분은 당장 국민연금을 탈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10만 원 좀 넘는 돈을 안 내도 20만 원을 65세 때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은 33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 내고 33만 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현재 약 5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향후 65세 때 예를 들면 15만 원을 받는다는 분이 계신다. 네. 뭐 정확한 액수는 지금 설계된 건 아닙니다만 이분은 지금 현행 5만 원을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5만 원을 안 내도 다음에 20만 원을 받는데 그렇죠. 만약 5만 원을 내고 나면 15만 원에 20만 원, 15만 원을 빼면 5만 원밖에 예.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결국 5만 원 내서 5만 원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거다. 네. 그래서 현행 이 지금 정부와는 국민연금의 이미 가입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들의 탈퇴자가 늘 거다. 네. 지난 사실은 그 2월 달에 이 공약 파기 논란이 있을 때 기초노령연금을 현행처럼 이렇게 좀 바꾸겠다라고 한 2월 달에 7,000명 이상이 이 이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불신이 증폭될 거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없어지는 결과로 되는 거고, 뭐 약속 파기도 파기지만은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마저도 불안해지는 예.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국민 입장, 특히나 혜택을 받게 되실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 입장에서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그 내용이 가장 강력한 거죠. 혜택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이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덜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네. 그러면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수정안은 이 혜택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추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결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연금을 받는 실제 수령자들이 국민의 그러니까 대략 뭐 정확한 추계가 아닙니다만 전국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한 600만이 넘을 겁니다. 예. 한 500만이 넘을 겁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260만 명이 지금 어르신들이 받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해가 갈수록 현재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 조만간 하겠다 그럽니다만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알아서 국민연금 들어서 타가라 이런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도 후퇴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후퇴하는 거죠. 그냥 후퇴가 아니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가뜩이나 전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후폭풍이 강할 이 기초연금 공약의 파기, 사실상 파기로 보이는데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지금 4대 중증에 대해서 전액 보험으로 하겠다라는, 무료로 네.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사실은 이미 파기된 거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예. 이 공약도 사실은 당시 대선 때 문제가 있었다, 저희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이렇게 이제 파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전국 운영 과정에 비이상적인 자신감, 네. 또는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8월 초에 그 세금 대책 내놓을 때요. 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바른 절차, 옳은 절차를 밟지 않는, 즉 월급쟁이 세금부터 좀 지갑부터 털는 방식, 더 급했던 고소득자, 법인세, 또 부자 감세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부터 좀 선차적으로 하고 후차적으로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네. 이 수순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아나무인적으로 그냥 발표했고 네. 발표하다 철회했고 이번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나 지금 4대 증충에 대한 공약사항도 어떤 그 충분한 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예. 이 사전 조율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이상적인 어떤 불통 내지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무튼 우려스러운 점이죠. 예. 뭐 후폭풍이 좀 더 거세지면 이 부분도 또 철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철회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법 개정에 반대하시겠군요. 새누리당도 뭐 찬성을 쉽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을 정부에서 계속 지금 이런 쪽 경향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바꾸지 못했던 것은 국민들 특히 또 노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뭐 OECD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소위 용돈이 거의 없는 네. 뭐 연금도 없고 용돈도 없고 결국 자식이 몇 푼 주는 돈 받아 쓰거나 뭐 이랬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그 최소한의 용돈을 드린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뭐 이렇게 약 45% 이상을 넘나드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복지 후퇴, 이게 그 보수 언론의 지속적인 요구와 맥이 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욕을 좀 먹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나 7월 재보선 등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단계에서 복지를 전선 삼아서 명확한 여야 대립 구도를 짜겠다. 뭐 이런 선거 전략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무상 급식을 한다거나 예. 또는 뭐 보편적 복지를 한다.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국민들 속에 일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분도 있고 또 일부에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이제 무상 급식을 포함한 문제나 이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이 빈곤층이 노인 빈곤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을 우리 민주당도 내놔야 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다시 내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렇게 뭐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른바 이제 복지 아젠다를 이제 그 진영으로 끌어가면서 사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여야 차별성이 희석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후퇴해가고 또 다른 사회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안 분위기 조성 등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자면 내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보수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선거 전략을 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요. 예.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의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고, 네. 지방 재정의 문제에 가장 지금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복지 예산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복지를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네.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지방 재정을 재원 조달을 지방 재정의 조달을 가능케 해줄 건가 하고 관점으로 새누리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네. 그래서
복지 정책의 후퇴의 관점으로 짜는 게 아니라 네. 내년에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충해 주겠다라는 걸로 결국 선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선거 전술상 복지 후퇴 방향으로 공약을 내걸고 내년 선거에 임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예. 사실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경남의 공공의료 폐기했던 문제라든가 예. 또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문제 네. 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이 무상보육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문제는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 때 본격적으로 이 지방 재정을 가능케 하는 정부 당이냐, 네. 아니면 복지를 후퇴시키는 어떤 당이냐의 어떤 선거 전에 전초전이 사실은 지금 되고 있고,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복지 후퇴가 아닌 지방세를 어떻게 새롭게 발굴할 건가, 또는 조달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행 지방재정의 보조율 문제라든가 또 지방 소비세율을 올리는 문제라든가 지방 소득세를 독립 세원으로 만드는 문제 네. 이런 것이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이 쟁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재정은 복지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출마설이 있더군요. 글쎄,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출근길에 비가 내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내리는 비는 낮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낮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지방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그 밖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를 뿌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도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춘천 22도,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벌어진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의 뿌리는 검찰이 진행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영린을 건드리는 검찰총장을 정권이 손봤다는 분석에 다수의 여론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권이 여기에 그치겠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이 될 것이라는 등 법조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청와대 주요 핵심 인사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군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최동욱 총장이 자진해 사퇴한 게 아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있자 곧바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감찰을 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찰로 인해서 몰아낸 셈인데 예. 문제는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단독 작품이 아니고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지시에 의한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감찰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도 보면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갑자기 취소되면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든가 네. 또 한 가지는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에 출장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감찰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네. 이것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간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추적을 해오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청와대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된 상황이 있는지요? 네. 9월 16일 법사위 회의 때 박지원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로를 하셨는데요. 예. 그 폭로가 있은 이후에 언론에서 여기저기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익명을 요구한 사정당국 인사가 5월부터 최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아들의 초등학교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7월 달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순 조선일보 어떤 부장급 인사가 검찰 간부를 만나서 최 총장의 여자 문제로 곧 옷을 벗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주변 탐문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5월경부터 사찰을 쭉 해왔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최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른바 혈액형 여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9월 16일, 17일 거치면서 청와대 개입설이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정리하자면 곽상도 민정수석이 최 총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있은 직후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예. 이때부터 뒷조사를 해서 그 사찰 파일을 이제 본인이 퇴임하면서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넘겼고 이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청와대 개입설이 이제 구체적인 정황으로 막 드러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가 말 그대로 느닷없이 혈액형 요건을 발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봤는데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부대표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원내 부대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정상화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제 최동욱 이야기를 꺼낸 거죠. 예.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수습하고 해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여권에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그 윤상현 수석부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이런 엉뚱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부대표가 외부의 누군가와 접촉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데요. 청와대에서 해명해야 될 내용을 왜 새누리당의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느냐. 이 부분도 참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부급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있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한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검찰총장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 민정 등에서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 합법 감찰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비위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제 혼인의 자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생겼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사실은 감찰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상인데요.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학적부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런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민간인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민간인에 대한 정보 취득 부분은 뭐 시점과 무관하게 불법 사찰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감찰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청와대 개입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보도 이후에 자기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 이후부터 최동욱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청와대에서 어떤 특별 감찰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듯이 이미 최동욱 총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시점부터 뒷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검찰,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6월 무렵부터 불법적인 사찰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차피 지금은 뭐 의혹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국회나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의혹들을 규명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예, 어저께 이제 민주당 민병두 의원께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대정부 질문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법사위에서도 그런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요. 네. 더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온다고 하면은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든 간에 최 총장 혼외 아들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또한 뭐 크지 않겠습니까? 그 최 총장도 의혹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기왕에 하겠다는 법무부 감찰 여기에 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 문제는 이 혼외 아들의 진실 여부는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유전자 검사죠. 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감찰을 통해서는 더더욱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감찰 지시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가라는 사인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네. 뭐 근데 그것은 어차피 해석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였다 하더라도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진실 규명될 때까지는 사표 수리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의혹을 규명하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그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감찰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뭐 신상털기라든가 뒷조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만약에 최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조건으로 감찰에 응해서 자, 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무리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있는 비의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네. 이 여기에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감찰 대상이 아닌데다가 감찰로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감찰로도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실성도 네, 없고. 그렇습니다. 네. 자, 세간에는 이 뭐 정권이 만약에 검찰총장을 손본 것이라면 여기서 그치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또 내란음모 사건 이 크고 민감한 사안들이 이 검찰 손에 쥐어져 있는데요. 뭐 결국 뭐 법원이 공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법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가 보기엔 낮아 보이긴 한데요. 예.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형사 재판에서 창의 역할을 해야 할 네. 수사 검사,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가 되는데 네. 공판 검사가 이제 제대로 입증하고 할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어도 검사가 이 입증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공판 검사 그 당시 수사팀이었던 이제 부장검사인데요. 네. 이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거나 지금 현재처럼 식물총장 상태가 됐을 때 예. 과연 이 윤석열 이 부장검사도 과연 온전하게 그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 수사팀을 바꾸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네. 최동욱 총장처럼 뭐 또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뭐 못 견디게 해서 어떤 보직을 변경시킨다든지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바로미터는 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자리가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군요. 네. 자, 어제 서울고등법원이요. 그 국정원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시 수사 발표를 할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범행한 것처럼 단독으로 범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기소유예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국정원의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인데 왜 원세훈 한 사람만 기소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고요. 네.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었던 이종명, 네. 심리전단장이었던 민병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댓글 공작의 핵심에 있었던 상급자죠. 최상급자들이니까 네. 당연히 원세훈과 공모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됐던 이유는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은 거다라는 예. 것이 드러난 거로 보이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이들까지 기소하고 황교안 원세훈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원세훈의 구속을 막고 또 선거법 위반 부분도 빼자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넣는 걸로 하고 하되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의혹을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이 어제 그 공소제기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언론이 뭐 그다지 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에 대한 재판, 공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도 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요. 그 국민과 언론이 꼭 관심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공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5차 공판에서 특히 어떤 게 드러났냐면 국정원 댓글녀가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김하영 씨 말이죠. 네, 김하영 씨. 근데 이 사람이 민간인 조력자를 직접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한 것처럼 경찰 조사 때 이제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검찰 조사하면서 들통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얼버무리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는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휴지통에 버린 정도 불과하다. 뭐 이런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말들을 좀 했는데요.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녀가 이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상급자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댓글녀 이 사람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제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검찰 수사 때 다 밝혀졌던 거지만 검찰 수사 때 수사한 내용들은 이제 바로 공개가 안 되니까 예. 재판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기소명령. 네. 결국 이 두 사람도 이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원세훈의 개인적인 뭐 과잉 충성이 아니라 국정원 전체의 조직적 개입이었다는 게 더더욱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 김하영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 그 원세훈 씨 5차 공판에서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시인을 했었는데요. 네. 스스로 시인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이상하니까 핸드폰 추적을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하영 씨하고 민간인 조력자 사이에 이모 씨요? 네. 서로 연락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오히려 이제 그 상급자인 직속 상관인 오파트장이라고 하는 이규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의 통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급자인 이제 이 상급자가 직접 이제 그 민간인 조력자하고 만나서 같이 협력을 하는 내용을 모의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감춰주기 위해서 김하영 씨가 그 민간인 조력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검찰에 수사할 때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말이죠. 조선일보의 그 혼외 자식 보도가 오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당연히 정정 보도도 해야 되고 이제
최동욱 총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민사 사안이니까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거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형사적으로도 뭐 고소를 한다면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청와대의 불법 사찰, 청와대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네.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심 무죄 판결이 최근에 뒤집혀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더군요.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예, 이번 항소심에서 한만호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의 결국은 진술을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항소심 본 거고요. 네. 1심에서는 검찰에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됐던 건데 그 근거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본인이 받은 거니까 반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본 것 같고요. 예.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게 한명숙 전 총리가 2억 원을 반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억 원짜리 수표를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는 동생이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1억 원 수표를 전달받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하고 한만호하고는 모르는 사이니까 당연히 한 전 총리가 줬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소에서 이 돈이 오간 장소가 아파트 앞 도로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2차, 3차 금품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정치적 판결이다.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을 1심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번복할 때는 네. 번복한 법원에서 재판에서 번복한 내용이 사실일 거로 믿는 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밀실 수사이고 또 어떤 하나 유죄로 유도하기 위한 협박이나 회유 같은 것들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번복된 것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진술을 항소심에서 믿어버렸거든요. 예. 그 점은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 판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 판사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결했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만호 씨가 원래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을 믿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시 또 번복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한 얘기를 신빙성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도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판사 출신인 서 의원님께서도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2005년도에 취임하신 이후에 네. 공판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에서 조사한 그 서류들은 말 그대로 서류이고 그게 서류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고 네. 이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용들이 어떤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로 이렇게 공방을 벌여서
어떤 유죄, 무죄 심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검찰 조사를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법정에서 밝혀내는 쪽으로 검찰이 조사한 내용들은 좀 참고 정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그 번복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검찰의 진술을 믿고 법정에서 진술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최근 2005년도 이후에 쭉 진행되었던 법원 내에서의 그 공판 중심주의의 그 흐름하고도 좀 맞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는 짚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 정의당 서기호 의원님과는 얘기를 이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에너그램은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죠. 원래 문장과 바뀐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은 배열 순서만 다를 뿐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늘은 최근 기상천외한 장문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의 칼럼을 에너그램 상자에 넣어보겠습니다. 칼럼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목 등 일부와 또 각주를 발췌해 담아봤습니다. 에너그램 상자에 넣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최영해 칼럼.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됐네요. 뉴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 칼럼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입니다. 네, 이 칼럼은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의 사실관계를 단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대 피해자인 어린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상과 상상력, 내용 모두 유치하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인식으로 에너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무려 101개의 음절을 이리저리 뒤섞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영해 전상서. 최동욱 검찰총장 아버지와 혼외아들 여부에 이의 없이 재벌일보 입. 장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아버버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라도 다 아니. 욕창에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 뉴동아 칼럼계에 지존됐네요. 미국에 온 최동욱 지지자 올림. 재벌일보가 어느 신문인지 그리고 장관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어버버 칼럼에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도 알게 했다면 이건 아동인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 에너그램 공갈의 에너그램 상자도 욕창에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 욕창에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이라는 문구를 생성해냈나 봅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최영해 칼럼.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됐네요. 뉴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 칼럼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입니다. 최영해 전상서. 최동욱 검찰총장 아버지와 혼외아들 여부에 이의 없이 재벌일보 입. 장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아버버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라도 다 아니. 욕창에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 뉴동아 칼럼계에 지존됐네요. 미국에 온 최동욱 지지자 올림.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민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 특별 교섭이 최근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부터 한 16차례 본교섭하고 12차례 실무교섭이 열렸는데요. 예. 9월 10일 추석 전에 이제 12차 그 실무교섭이 열렸습니다만 양측 그 회사가 그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네. 예, 비정규직 지회 측에서 교섭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섭 중단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교섭이 12회차라고 하셨죠? 예, 예. 예. 노조 측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애초에 이제 그 노조 측 요구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었고요. 네. 그 한 차례 이제 생산 하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애초에는 이제 청소, 경비, 식당 모든 그 비정규직 그 전환 입장이었는데 예. 생산하도급 전환으로 한 차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차 실무교섭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그 일정한 뭐 양보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 전환을 할 것 그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렇죠. 예. 조합원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축소했다기보다 그 조합원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 전원을 전환하고 네. 예,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추후에 협상을 하는 일종의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한 건가요?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일단 요구안 자체는 조합원 전환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사측도 나름대로는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입장을 내놨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사측 요구는 어떻습니까? 예,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1,588명을 그 작년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1,912명을 추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채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추가로 나온 게 있다면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네.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채용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 정도 내용이 좀 더 나온 것 외에는 기존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채용도 신규 채용 보장이 아니라 원서를 내봐라 이런 입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신규 채용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좀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 그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된 걸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건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완전히 처음부터 들어오는 신규 채용 형식으로 받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 파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정 불인정의 문제와 함께 근속이라든가 체불임금의 문제도 간단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최근 그 현대차 임단협이 끝났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됐을 텐데 이 비정규직 문제는 논의가 안 됐던가요? 애초 요구안에는 현대차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에 그 생산 하도급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 특별교섭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단협에서는 다루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에
그 직접적인 교섭이 결국은 뭐 문제를 푸는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금속노조는 전체 집행부 교체 시기입니다. 선거 예. 시기인데요. 네. 물론 회사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네. 뭐 선거 이전에도 혹은 선거 중간에도 얼마든지 교섭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태도 변화가 있지 않다면 집행부 선거들을 좀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들이 구성돼서 네. 그렇게 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지회도 마찬가지고 금속노조 예. 전체도 마찬가지고 언제쯤입니까? 현재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26일 종료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뭐 금속노조 집행부 선거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정규직 노조 선거하고 비정규직 노조 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섭을 하느라고 선거를 계속 미뤄왔는데요. 예. 아마 내일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각각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 절차에 돌입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선거 일정이 선관위에서 확정돼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11월 초쯤 뭐 선거들이 다 종료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작은 노조도 뭐 한 달 가까이 진행되니까 한 두 달은 잡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이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 문제에 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뭐 몇 달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예. 지난 6월 14일 날 공개 변론이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나올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어떤 공개 변론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해야 할 결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2년이 지나게 되면 네.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직접 고용 간주에서 직접 고용 의무 조항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은 구법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인데요. 네. 이게 본래는 합법 파견에만 적용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네. 불법 파견에도 당연히 합법 파견에도 이 정도 규제가 있는데 불법 파견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현대차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서도 2010년에 동일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합법 파견 고용 의제, 고용 간주 조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현대차가 이 불법 파견 문제로 이런 직접 고용 간주 조항 적용이 되게 되니까, 네. 애초부터 합법 파견이건 불법 파견이건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네. 라는 취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2년 불법 파견 2년이 지나면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관련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군요. 불법 파견만이 아니라 합법 파견에도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직접 고용 간주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파견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사는 매번 법대로 하자.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 법조항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위헌 소송을 건 것이어서요. 네. 저희들로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지점입니다. 예, 참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아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현대차 무죄와 연관된 공약을 따지자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이라고 해서요. 네.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네. 근로감독 실시해서 불법 파견 확인되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최병승 씨 같은 경우에 불법 파견 확정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지요?
아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뉴스 바르케이드 노정면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4번 당국대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